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 파산 면책 신청 첨부 서류 관련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줄인다고 하는데 그 개별 서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이거는 현재와 같습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1번, 2번은 채무자를 중심으로 결혼을 했는지, 혼자 사는지, 부모는 생존에 있는지, 돌아가셨는지, 자녀는 있는지 둘러싼 조사의 인적 범위를 확장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알려주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내역, 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이 포함된 초본을 발급을 하라. 초본은 채무자의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소가 쭉 나오죠. 또 개명을 했는지, 또 주민등록번호는 바꿨는지 표시가 됩니다. 네 번째, 주민등록 등본. 등본은 채무자와 가계를 같이 해서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들이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혼인을 하더라도 별거 중이면 세대원으로 등록이 돼. 요 네 가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 결국 개인정보를 위해서 그것은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된 건 나오게 하고, 위의 것은 뒷번호가 표기되지 아니한 채로 원하면은 그런 식으로 제출할 수 외의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인들의 노출되는 것을 보호하고. 5번, 과거 1년간 입출금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 거래 내역서, 공과금 통신료, 카드 사용, 급여 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 거래 내역서를 제출. 계좌로 거래했던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 거래 내역서를 제출. 이게 지금 현재는 5년간 제출하고 있는데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6번, 생존자 보험가입 내역 조회, 예상 해약 환급금 내역 등을 기재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 이거는 현재와 똑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 반환 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결국 계약서죠. 7과 같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제인이 그때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조라든가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아는 사람은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부동산을 가진 채로 파산 들어온 경우는 이제 경매가 임박했거나 경매 중인 사안에 있어서 발생을 하죠. 그럼 관제인이 때문에 배당을 하고, 잉여가 없으면 그냥 종결 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자동차 등록원, 그다음에 시가증명 자료. 이건 주로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8번, 9번은 현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죠. 지급불능 시점이 1년 이전부터 신청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게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주고받은 영수증, 그 다음에 통장으로 주고받았던 그 통장 거래 내역서, 그 다음에 이제 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사건별 공매로 처분된 경우도 있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처분 내역서 이런 거 다 내는데, 이 10번은 신청서에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각종 서류 중 살펴보니까 20번하고 23번부터 29번까지 있는 거를 하나로 그냥 축약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주 포괄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최근 2년 이내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 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는 그에 대한 조서 또는 협의혼 의사 확인서의 등.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이제 재산분할이라든가 위자료, 양육비 이거에 관한 합의 내용이 들어있죠. 협의혼에도 요즘은 들어가 있죠. 그런 게. 2번, 수입에 관한 자료, 자영업자는 당연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2년치 정도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증명서, 최근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4번, 연금 수입자는 수급증명서, 보호 대상자에는 수급증명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좀 한정적으로 급여 보호를 받으신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그 다음에 산업재해로 이제 산업재해에서 받는 수입원을 근거자료로 내시면 됩니다. 12번도 기존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제인 최초의 제출 자료로서 이제 현재부터 과거 5년간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하라. 과거에는 이제 무관할 세목별 과세 증명서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무관할이라고 그 표시가 뜨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전국 단위로 발급을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이게 10년치를 띄었는데 좀 범위를 줄여서 10년치 정도 5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번은 뭐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개인 사업자가 세무서에 가면 8가지 사실증명을 띄워줍니다. 사업자 등록 증명,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휴업 사실 증명, 휴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증명은 별거 없고, 그 다음에 납세 및 소득 금액 증명. 이 소득 금액 증명은 또 나오고 근로소득자도 나오죠. 근데 아까 그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12번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때문에 특별하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표준 재무지표 증명, 8가지 사실 증명. 사실은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한테 개인 영업을 든지 뭐 안 했든지 이걸 내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라든가 뭐 특별한 그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도 이걸 내줌으로써 오히려 그 진술 자체 바로 신빙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근데 나는 개인 영업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사본을 좀 안 받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 경우는 좀 약간 좀 잘못된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이제 신설된 것은 11번 이용 관련 서류는 신설을 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필요시 관제인 조사를 하기는 했으나 의무 제출은 최초입니다. 12번은 이제 아까 있죠. 진술서에 수입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소명서들을 첨부하도록 하였는데 관제인 제출 서류에 공식적으로 편입해서 신설한 겁니다. 10번도 마찬가지죠. 10번 파산 신청 시까지 재산 처분 내역. 분명히 앞에 있었죠. 예전 신청서 쓸 때 앞에서는 그게 있었죠. 23, 24, 25, 26, 27, 28, 29. 거기에 관한 통장, 뭐 대가 증명, 매매 계약서. 이게 쭉 산별적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다 있는 사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23번부터 29번, 20번 떼고 10번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수를 세보니까 한 13개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부모의 주민등록 초본, 사망시 말소자 초본,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 이거는 결국은 이제 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사 많지.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축소했죠. 5년으로 축소했습니다. 부모의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 3년, 배우자 3년, 자녀 3년 띄워둔 거 이거 다. 그 다음에 부모, 배우자, 지적전산 자료 조회. 지적전산 자료 조회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가 완벽하게 되고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타난 것만 봐도 충분하다는 어떤 그런 견해도 있기 때문에 부모, 배우자, 자녀 이상의 13개는 사실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제인이 알아서 조사를 하면서 제출받으면 됩니다. 지금도 29종에 들어있어 신청 대리인 좀 원성이 있었죠.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오히려 이것 조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분산되는 측면이 시간적으로도 또 좀 많이 소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라진 듯 보여도 관제인이 조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서류, 사실상 잔존된 서류가 있습니다. 그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5년간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거 과거에 19번인가 20번에 들어가 있었는데 뭐 없앴다 해도 지급불능 시점 1년부터 파산 신청 시까지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처분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뭐 관제인이 요구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세무자의 과거 3년간 거주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줄어들었을 때 당연히 거주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요청할. 그 다음에 채무자의 과거 5년간 금융거래 내역 이게 1년으로 축소됐죠. 현재부터 1년입니다. 근데 다만 3년 전에 아파트를 처분했는데 경매가 아닙니다. 아파트를 처분했는데 재산 처분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데 돈을 통장을 통해서 주고받을 거액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3년 전에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사업용 통장 거래 내역 당연히 이것도 그와 관련해서 뭐 자영업이니까 이제 뭐 권리금을 받거나 영업장을 조사를 할 수가 있죠. 이건 5년이 범위도 넘어서도 조사할 수 있는 거죠. 포괄적으로 지급불능 시점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니까 이게
지급불능 시점이 10년 전에 있던 분도 있고 뭐 최근에 닥친 분도 있고 범위가 되게 따라서 조사 범위가 뭐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다음에 임의매각이 아닌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로 법원에 의해서 경매 처분된 경우는 경매배당표 수불내역서는 이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조항은 10번입니다. 거주지 매매계약서 4번 마찬가지입니다. 10번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 매매계약서 임대차 마찬가지로 10번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과거 3년간 매매대금 및 임차보증처 사용처에 관한 자료 10번으로 다 몰아놨죠. 10번이 아주 포괄 근거조항입니다. 요술방망이겠죠. 문재인 입장에선. 전반적으로 줄어든 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오래전 폐업한 채무자, 노숙자처럼 유리걸식하면서 어렵게 살아온 채무자, 사실상 재산이 오래전에 처분된 채무자, 오래전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이혼하고 별거한 채무자들은 1번부터 9번까지 서류만 내고 관제인 검토하면 즉시 면책 가능할 것 같지만 단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이 문제입니다. 상속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 즉 부모님 혹은 배우자, 사망정 상속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지금 법정 상속주의죠. 187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3달 이내에 예외는 상속포기입니다. 대부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것도 3달 이내에. 대부분 한정승인. 요즘 이제 상속포기도 가끔 합니다만 부를까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은 전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제 상속 5종 세트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만 그 요구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모, 배우자, 미혼 사망 여부 체크해야죠. 미혼 자녀가 사망을 하면 혹시 거기에 재산이 있으면 부모가 배우자가 없는 미혼 자녀입니다. 미혼 자녀 사망을 했는데 재산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부모가 상속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재혼과 재습상속, 이중대습 등 어떤 요즘 특이한 어떤 상속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배우자 사망일자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혹시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알내지 빈칸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사망한 겁니다. 언제 돌아가셨냐?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20년 전에 돌아가셨다. 30년 전, 40년 전. 이제 90년대 이후 사망자는 말수자 초본, 주민등록 말수자 초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망일자가 딱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상하게 안 나와요. 그게 행정청에서 사망 신고를 받을 때 바로 행정청에 신고하게 돼 있죠. 법원에 신고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행정청이 가장 정확하죠. 들어올 때. 그걸 갖고 나중에 그 가족관계 등록 법원에 보내면 거기서는 사망 그 다음에 재적등본 90년대 이전 사망자는 재적등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일자를 한문으로 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부모 사망 당시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였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정상이었다면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나는 멀쩡하게 뭐 신용 사업도 잘 되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협의 분할이 있었다 그래도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속을 완전히 패스할 수 없습니다. 미등기 상속 재산도 있습니다. 여전히 부모 명의로 남겨놓고 상속이 정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전히. 사망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세무별 과세증명서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제 상속재산을 처분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적전산자료 조회는 또 요구해야 됩니다. 미등기 상속재산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산 처분 내역이 나오면 부동산 등기부등도 당연히 요청하죠. 아니면 관제인이 직권으로 발급받는 것이 빠를 수가 있죠. 저도 최근에 요청했는데 이거는 너무 많아갖고 48필지에 관한 부동산 지분을 아들에게 싹 넘겼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발급 비용만 100원 잡아도 35,000원이죠. 그런 경우는 뭐 제가 가만이면 직접 발급받는데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채무자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목록을 주고 싹 발급을 해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이 존재하거나 처분 시 지급불능 요건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망자, 비상속인이 재적등본 내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여 이게 상속 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뭔가 상속재산이 있기는 해도 지분을 계산해 보니까 뭐 몇십만 원 빼니 안 된다. 그럼 넘어가야 되겠죠. 뭐 한 100 정도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도다. 그때는 이제 조세가 체납 처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환가가 용이한지, 가족들이 뭐 지분을 매수를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을 고려해서 환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분이 상속 지분을 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정리해 보면 상속 관련 5종 세트, 이거는 파산은 물론 뭐 상속과 관련해서도 상식적으로라도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말소자 주민 초본, 사망일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적 등본, 여기서는 이제 주로 과거 한문으로 사망일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도 최소한 1, 2, 3, 4, 5, 6, 7, 8, 9, 10. 1, 2, 3은 그 복잡한 한자 있죠. 옛날 금융기관에서 많이 쓰는 거. 1, 2, 3. 우리 그냥 짝대기 1, 2, 짝대기 하나, 짝대기 2개, 짝대기 3개가 아닌 이 숫자를 쓸 때 1, 2, 3은 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잡한 한자를 쓰죠.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년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 자료 조회 결과, 부동산 등기부등,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지분, 여기까지 나 했는데 안 나오면 이 뒤로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하여튼 최종적으로 5종 세트 5가지 정도를 진고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바뀐 1번부터 14번 중에 10번이 핵심 조항입니다. 즉 대부분 소득 및 재산의 처분 내지 이전, 은닉과 관련되므로 광범위하게 조사가 가능합니다. 즉 기존이 20번, 23번부터 29번까지 총 8개는 사실상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만 에 의해서 언제든지 관제인이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채무자의 어떤 기록이나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타난 자료, 채권자의 제보, 이편물, 모든 가용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의문점이 있다. 그럼 10번에 의해서 이걸 갖고 오십시오, 저걸 갖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뭐 자녀 거도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조항입니다. 자, 그럼 가족 조사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관제인이 기록과 면담을 통해 채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들을 조사할지 여부와 조사한다면 무엇을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와 대리인들 간에 의견 대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견 대립이 생기면 양자가 이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판사한테. 관제인은 나는 이래 그 주변을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소명 자료를 첨부를 하는 거죠. 상대방 신청 대리인들은 이제 관제인이 조사 범위 확대가 불합리하다. 왜 불합리한지, 어떤 점에서 불합리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관제인을 제지할 수도 있고 그만 조사하고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 말이 맞소. 조사를 계속 허용할 수도 있죠. 그런 주의로 이제 가자는 게 새로운 제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나온 대면 구조, 대립구조이고 결국 관제인은 조사의 필요성을 소명하는데 집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가족조사의 기준 정립할 수 있을까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배당된 2019년 11월 사건과 2019년 12월 선고 사건 총 19개씩이었습니다. 이걸 내 나름대로 뭐 조사를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아, 이런 사건은 과연 만약에 지금 2020년 2월 1일 이후에 블라인드 된 상태로 만약에 부모, 배우자, 자녀들은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가족들을 조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한번 예상을 하면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할지는 않죠. 이미 선입견이 생겨서 문제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 정립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과거보다 선임 건수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월 19건 수준입니다. 이 19건 유결할 수 있는 사건 그야말로 진짜 제출한 자료하고 신청서 딱 볼 거 없다. 이렇게 해서 쉽게 그냥 털 수 있는 사건은 한 5건에서 7건 정도 한 3, 40%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6, 70%는 뭐든 문제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환가 사건은 대략 6건에서 9건 정도 나옵니다. 금액이 어떤 크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6건에서 9건 정도 나오고 그 중에 이제 나머지 건은 엄격히 조사한 후 면책 내지 재량 면책 아니면 뭐 환포기, 불문 종결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98기 제가 나름대로 이제 2019년 11월 선고한 사건을 98기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사업이 큰 규모로 이루어졌어요. 본인은 10년 동안 아무런 재산을 취득한 바가 없습니다. 뭐 부채도 아마 한 4억 정도 되고 수금이 그렇게 많아요. 남의 물건 갖다가 결제 대금을 다 받았대요. 다른 사람한테 미수금, 외상 대금을 깔아놓고 당연 미수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믿기도 어렵지만 설사 그 말이 맞다면
결제해서 그 돈이 어디 갔냐는 얘기죠. 10년간. 동생들도 도와주고 뭐 보이스피 사기도 당했다 그러지만 딱 보니까 부친이 임차보증금이 나름 좀 많아요. 8천만 원. 부모 결혼도 안 했고 부모하고 부모 그 무상으로 산다는데 뭐 10년간 10년 전에 본인 집이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사업이 좀 안 좋아지니까 경매로 넘어가고 아니 매각해서 빚을 갚고 한 3, 4천 있다 계속 줄어들어서 사업 자금으로 돌려받기 하는데 다 탕진을 했다. 그게 이제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확정일자 증명서 이거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지금 2012년 이후로는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가보면 자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했고 보증금은 얼마였고 월세는 얼마였고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 무시하고 다 넘어갈 수 있고요. 아마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제 가족들을 다 도와줬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아버지 명의로 갖고 있는 8천만 원이 이 사람 말대로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일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이 좀 낭비를 하지 않았냐. 뭐 술, 여자, 혹은 도박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은폐하고 파산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뭔가 재산, 사업, 소득, 약위가 안 맞다 보니까 이제 버린 거죠, 스텝이.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입장에서는 부친의 그 8천만 원이라는 재산이 과연 평생 모은 재산인지 이 사람 돈이 들어갔는지 형성 경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거는 충분히 만약 향후에라도 뭐 블라인드로서 부모 재산이 안 들어오겠죠. 향후에 2020년 1일부터는 지금도 이 사람 거는 이제 들어왔지만 결국 계약서 하나 들어온 거죠. 돈 어디서 났냐고 이제 계좌를 요청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 때 저도 이주 가족법 교과서 같은 걸 찾아봐야 되는데 모친, 즉 장모가 이전 사망을 했어요. 배우자는 10년 전 사망했습니다. 배우자 이모가 장모님의 여동생, 언니인 것 같아요. 언니인 거. 미혼으로 자녀가 없어서 결국은 이모하고 외삼촌 최근에 사망을 했는데 그 와중에 결국은 채무자도 재혼을 하기 전입니다. 7분의 3, 큰아들이 7분의 2, 작은아들이 7분의 2 대습 상속을 받는다 그러죠. 배우자 대신해서 상속을 받은 거죠. 장모가 받았었는데 장모님이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 장모님을 대신해서 배우자 및 장모님 상속분은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그 형제들이 또 대습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 지분이 분모가 440까지 나갑니다. 상속인들이 아마 수십 명일 거예요. 등기원이 어떻든 됩니다. 대습 상속도. 대습 상속이 아니라 그냥. 근데 이제 이미 그 당시에 뭐 한 몇 년 전부터 지급불능 상태였어요. 채권자들이 이제 경매가 걱정되죠.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6개월 후에 됐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아직도 아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잘 설득을 해서 반환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할 때 그 지분 금액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비슷한 사안에서 자녀 내지 배우자가 상속받은 그 배우자가 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배우자의 재산 관계를 조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무자 것만 조사하면 되는데 아들 및 배우자 걸 조사하느냐. 근데 이제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여기서도 만약에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을 팔아서 뭐 본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집을 사는데 지분이 얼마냐면 공시지가만 1억이에요. 시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1억 한 2, 3천 정도 되지 않을까. 지역이 좀 저쪽 북쪽 지역이라서 잘 매각은 되지 않는데 최근에 땅값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아들이 그걸 팔아서 뭐 전세 자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 사는데 아들도 지금 30 넘으니까 결혼하는데 자금으로 뭐 됐다. 그럼 그 파산재단에서는 환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배우자 보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또 본인이 이제 사업상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진술서라든가 환자의 면담할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술이 하더라도 이제 시인하는 그때 이제 배우자 재산을 혹시 차량 외에 그다음에 예금, 적금, 보험 이런 거를 조사할 수도 있죠. 채무자가 자녀 명의로 사업을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분야의 경험이 전혀 없어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사업자를 냅니다. 딸이었겠죠. 출산, 뭐 공이 있어요. 현재까지
자녀 명의로 사업을 잘 합니다. 자녀가 도와줄 수는 있겠죠. 격리나 회계 업무, 관리 업무. 근데 이게 이제 제조업체예요. 기술. 요즘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단연간 어떤 기술과 그런 부분을 갑자기 대학 나온 25살짜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면 뭐 다 성공하죠. 이런 부분은 당연히 딸의 재산이나 이런 그쪽으로 이제 은닉돼 있을 가능성도 있죠. 조사를 해야 되겠죠. 경을 스스로 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여물지는 않죠. 채무자들이 뭐 항상 뭐 거짓말하고 뭐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소소한 재산을 그거를 지키려고 보험 계약을 뭐 살짝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임대차 몇백만 원 아끼려고 변경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차량도 어떻게 해보려고 배우자 명의로 등록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쉽게 발견되었죠. 그동안은 알고서 시작을 하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일단 블라인드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입국 딱 넘어가는 담이 되게 중요하고 이 포인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뭐 기록도 남아있지 않으면 그 흔적. 그 다음에 이제 최선고 12월에 선고된 사건 중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건 이제 제가 내일부터 조사를 하는데 소득이 있어요. 배우자에게. 생활비 당연히 이제 애들도 많고 뭐 양육비 쪽으로 배우자 명의로 줘야 되겠죠. 이체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급불능 이후에는 과도하게 현금화해요. 이상. 통상적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통장에 놓고 거기서 지출을 하죠. 본인 통장에서. 거기서 이제 뭐 다음에 임대료 내고 휴대폰 요금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당연히 이제 영업자니까 본인 명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신용불량자 언젠가부터는 이제 연체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이게. 잽싸게 혹시 압류되면 다 하나도 한 푼도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 될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 목돈 될 때마다 20만 원 이상일 때는 다 그 사람이 처음에 누군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우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2017년, 18년 소득이 꽤 많아요. 한 소득이 한 4, 5대 맞춰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혹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배우자하고 그 자녀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배우자 거는 흔적이 남았죠. 통장에 이름이 찍히니까. 근데 모친은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모친 세목별 가자증명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분이 2017년에 어디 경기도 어디서 부동산 어머니가 뭐 해서 취득했. 앞으로 이런 거는 이제 깜깜이죠. 모친이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생존 중이 넘어갈 수밖에 없죠. 또 그 넘어가는 게 뭐 제가 보니까 한 90% 이상은 또 맞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가 진짜 은닉을 해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떤 식이든 뭐 흔적을 남길 수도 있죠.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완벽한 게 없죠. 완벽한 거는. 어차피 파산 면책 제도가 채무자를 빨리 조사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빨리빨리 면책을 해주라는 거죠.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거가 있고, 특이한 사항이 채권자 이의라든가 증거가 아주 완벽하게 소명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단순한 그냥 의심으로 저 사람 부모가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의심만으로는 안 되죠. 2번. 이혼한 전 배우자가 채무자 명의로 실내 인테리어 건축 사업을 하면서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제착 기간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2018년에 이혼했으니까 2020년 아직 안 됐죠. 제척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만약 전 배우자가 협조를 거부하면 사실조회까지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채무자를 설득해서 전 배우자를 좀 설득해 오시오. 가져왔더니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뭐 협조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잠적을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관제인의 판단인데 의심이 되면 의문이 나오면 사실조회를 할 수가 있죠. 관제인이 법원을 통해서 아니면 채무자 통해서 사실조회를 합니다. 근데 사실조회를 해보니까 배우자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요. 아니면 땅이 있어. 그 부분은 환수가 가능하죠. 왜냐면 이 인테리어 건축 사업이 사실상 그 사람 건데 이혼을 해놓고 그 사람은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장 이혼일 수도 있고 아니 진정한 이혼이지만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가 가능하고 면책 불허가도 가능하죠. 그런 경우에는. 3번. 정습에도 배우자와 별거하는 사안. 주민 요구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협조 거부 시 사실조회를 통해서 재산 내역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데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은 관계가 악화돼요. 따로따로 사는 경우가 거의 맞을 겁니다. 40% 이상. 의도적으로 파산을 앞두고 아니 파산 한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한번 사실조회를 통해서 재산 내역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재산조회 내역을 사실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넘어가야죠. 더 이상. 그때 이제 재산이 있으면은 참 어렵습니다. 재산이 있다 한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따로따로 나름대로 자기가 뭐 경제활동을 해서 재산이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살다가 이제 어려우니까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빚을 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10년 동안 별건했지만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기여도가 있습니까? 문제죠. 별거가 사실이라면 넘어가겠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조사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서류를 미리 받는가, 서류를 1차 조사 후 받는가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관제인한테 미리 낸다고 하나 상속은 어차피 대부분 화해계약 내지 그 소액의 그 상속 지분을 채무자가 내가 내겠다 지급 형태로 종결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조정 설득 과정이 필요하므로 서류를 미리 낸다고 하여도 사실상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상속 사실을 약간 미리 아는 정도였죠. 미리 알고 이거 한그는구나 그 정도지. 지금 바뀐 14종에서 그걸 제출을 안 했다 그래도 일단 면담을 하면서 다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상속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넘어갈 수는 있겠죠. 관제인이. 그럼 이제 환가를 하나도 못하는 거고 상속에 대해서는 뭐 그런 관제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파산과 관련해서 정리 안 되거나 협의 분할이 워낙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산에서 부인 대상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합니다. 보험 상속, 무관한 생존 중 부모, 자녀들, 배우자에 대한 조사는 각 개별 사건에서 관제인이 노하우 내지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무궁무진하죠. 채무자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과정에서 포착한 정보를 토대로 조사 범위를 넓혀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계속 자기가 실전에서 케이스를 다뤄보면서 훈련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책을 아무리 많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직접 해보고 선배 후배들과 뭐 일정 기간 매달 만나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제인들은 어떻게 해봤는지 계속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갈고 닦고 나는 이건 좀 미흡했구나. 그래서 이제 를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쉬어보니 12월 달까지 약 60회 정도 했더라고요. 2014년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15, 16, 17, 18, 19 딱 만 5년이죠. 만 5년 했으니까 거의 뭐 몇 달 안 쉬고 60, 14개월, 9, 11, 12, 63개월, 64개월 동안 딱 4달 쉬었네요. 4달. 4달 안 하고 거의 60 했는데 세미나에서 이제 웬만한 개인 파산에서 의문시되는 논점은 거의 다 다뤘죠. 뭐 다음 달부터 2020년 2월부터 61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 61회부터는 이제 채무자 본인 외의자에 대한 조사 범위 확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소명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냥 다 할 것인가 기존처럼. 본인이 힘들고 채무자들부터 원성을 듣고 그래서 꼭 필요한 거 합리적으로 이제 충분히 그러다 보면 놓칠 수도 있겠죠. 뭐 놓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채권자들이 제보하는 거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채무자 외의 조사 범위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가 아마 이제 2020년부터 관제인의 새로운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새 케이스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관제인이 어떤 조사 능력을 발휘해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환가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아주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